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예, 오늘도 백야기담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백야기담이라는 것은 예전에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였던 스레딕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도시전설을 올려서 총 100일 동안 100가지 이야기를 업로드했던 글 모음이에요. 네. 그거를 읽어드리고 있어요. 여름 특집이고요. 구독자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긴 말하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는 하늘사슴이라고 불리는 환상종이 전해 내려온다. 하늘사슴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사슴은 어두컴컴한 갱도를 헤매고 다니는데 늘 지상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광부를 만나면 햇빛이 비치는 지상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 같은 귀한 광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가르쳐 준다고 한다. 하지만 하늘사슴이 지상에 올라가서 햇볕을 쬐게 되면 그 즉시 녹아내려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일으키는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광부들은 하늘사슴을 더 깊은 갱도 안에 가둬버렸다고 한다. 물론 전설일 뿐이지만 하늘사슴은 아직도 깊은 갱도를 헤매면서 햇볕 비치는 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존재네요. 네. 되게 기묘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비유처럼 들리기도 해. 뭔가 사상에 대한 비유랄까?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중국이니까 이런 걸 또 탄압하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근데 제가 좀 쓰레기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하늘사슴한테 지상이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알려주면 금 같은 걸 준다는 거잖아요. 나 같으면 가짜로 알려주고 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읽으면서 난 참 쓰레기다 그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는 놀랍게도 크리스트교의 성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또한 그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코란은 예수를 이샤, 에슈아라고 칭하면서 알라와 가장 가까운 이, 누구보다 높고 위대한 이, 빛과 광명을 가져온 이라고 소개하면서 마호메트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언급한다. 단 코란에서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일 뿐 신의 아들로서는 보지 않는다. 알라는 지고지순한 존재이므로 아들이나 성모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호메트와 마찬가지로 금세기에 이르러 가장 위대한 자라는 점은 인정한다. 또한 이슬람교의 전설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는 알라가 몰래 감춰둔 헛개비이거나 예수를 판 가롯 유다라고 전해진다. 예수는 광야로 도망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고 그의 제자들은 훗날 마호메트의 제자가 돼서 지금의 코란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의 경전에 다른 성인이 등장한다는 게 좀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저도 잘은 몰라요. 제가 뭐 종교학 뭐 전공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아브라함 계열 종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파가 나뉘고 종파가 나뉘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이나 하나님의 뜻을 각자 다르게 해석한 거지, 아브라함 종교들은 다 뿌리가 같아요. 기독교랑 유대교랑 이슬람교랑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재림을 다 믿거든요. 세 가지 종교가 다. 하나님이 언젠가 돌아오신다. 그때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 지구 한번 리셋하러 오시는 거야. 근데 그 세 가지 종교가 그거에 대한 관점이 다 달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이슬람이 예수가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도래하는 때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예언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여러 그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가장 신통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무하마드.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무하마드라고 이름 많이 짓잖아. 그게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인물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계통 종교 중에서 유대교는 예수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이슬람교는 예수가 있다, 예수가 존재한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 오는지를 예측하는 사람이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데, 유대교는 그 예수를 인정을 안 해. 왜냐면은 그런 선지자라든지 아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아예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세 가지 종교가 유사한 듯 달라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은 종교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 종교 교수님들 유튜브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좀 겉핥기 정도로는 알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되게.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항에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개신교가. 그럼 어디로부터 나왔냐?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은 종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교구회만 있고 종파가 나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막 로마 가톨릭이든 여기든 다 똑같은 그거인 거예요. 천주교는 하나. 근데 이제 개신교는 되게 많잖아요. 무슨 장로회, 막 루터회, 뭐뭐회, 막 성공회, 막 계속 나뉘잖아. 그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요.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제사장을 통해서만
듣고 답할 수 있다.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신부님이 이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 꼭 와야만 하나님과 신도들이 연결된다. 이런 걸 믿는 거고, 기독교는 조금 의견이 다르죠. 내가 어디든지 간에 뭐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고 한다면 거기가 교회다. 이런 식인데, 그게 아마 어떤 성경 구절에서 해석이 갈린 걸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인물 그것 때문에 나뉘었나? 그랬을 거야. 천국의 뭐 열쇠 뭐 이런 거를 어떤 인물한테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게 좀 갈려서 그렇게 이제 종파가 나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잖아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천주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그거더라고. 예수님을 가장 인접해서 본 인물 중에 하나고, 조건 없이 예수님을 막 서포트해준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도 성모 마리아처럼 뭐랄까 큰 뜻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저런 걸 본받자,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상이 이렇게 앞에 항상 있는 거지,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천주교가. 또 종교학 개론 한번 했네 또. 근데 제가 뭐 쥐뿔도 모르니까 제 말 너무 심도 깊게 듣지 마시고 그냥 이제 대략 그렇구나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누굴 잘 안 믿어요. 근데 나이가 30 되니까 좀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그런 의지가 아니라, 내가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되게 멍청하고 맨날 막 헷가닥 하는데 막 내가 할 것도 뒤로 미루고 이런 사람인데 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생각부터. 그래서 좀 선지자의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종교를 다닐까 막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게 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 계통 종교는 아예 안 맞더라고요. 아예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걸 믿는 게 나랑은 좀 안 맞더라고. 전 지금 종교가 원불교거든요. 좋습니다. 원불교는 자신 미타를 믿어요. 내 안에 부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타인을 믿는 게 아니라. 생활 종교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지침에 가까워. 종교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인 거지. 누굴 믿어야 되는 거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성격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괴담도 듣고 교양도 쌓는 그런 방송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약간이나마 있는 사람은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귀신을 본다. 하지만 사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죽은 후에도 의식 없이 넋으로만 떠다니는 존재로, 괜한 짓만 하지 않으면 굳이 화를 불러오진 않는다. 특히 귀신은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저냥 지나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이 없다. 하지만 만약에 웃고 있는 귀신을 마주하게 된다면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 나서 좀 와닿는다. 그러니까 귀신은 원래 있다 이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귀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싸우는데, 여기서는 그냥 깔고 가는 거지. 귀신은 원래 있어.
귀신은 원래 있는데 원래 그래. 그냥 두면 돼. 원래 해코지하고 그러지 않는다. 원래 사람을. 다만 그런 귀신 중에서 웃고 있는 귀신은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저는 귀신을 안 믿습니다. 그 뭐랄까 옛날엔 좀 무서워했거든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는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거 되게 막 재밌게 많이 하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제 친형이 있거든요. 친형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야. 제가 일본 처음 갔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고1 때인가 그랬어. 십몇 년 전이죠. 그 밤길을 걷다가 일본 밤길을 걷다가 내가 그 형네 사는데 거기가 학교 기숙사였거든요. 그래서 막 어두컴컴하고 되게 좀 이상했어. 내 기억엔 그랬어요. 좀 되게 습하고 좀 어두컴컴하고 그랬어. 그래서 좀 무섭다.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런 말 했더니 형이 너는 귀신이 무섭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무섭지.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형이 이제 그런 말 해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 귀신이 안 무서워진대. 왜? 그랬더니 사회가 훨씬 무섭기 때문에 귀신을 무서워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생각부터 귀신을 안 무서워했나 생각하면은 귀신보다 더 신경 쓰이고 무서운 것들이 많아지면서인 것 같은데 어른이 되면 이제 책임감이라든지 막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게 더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웃고 있는 귀신은 좀 으스스하네요. 네. 뭔가 이제 얘는 강한 뭔가 생각이 있는 애 같잖아. 확실한 목표가 있는 애인 것 같잖아. 사람을 해코지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웃고 있는 귀신 마주치면 모른 척 하세요. 네.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양리에는 석송령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 소나무는 600년 넘게 산 거대한 나무인데 놀랍게도 일대 토지를 가진 부유한 지주다. 일제시대 때 토지의 소유주였던 한 지주가 자식이 없자 이 소나무에게 자신의 토지를 상속한 것이다. 그래서 석송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산을 가진 나무가 되었으며 실제로 일대 토지 소유주 이름에 석송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해마다 꼬박꼬박 재산세도 내고 있어서 나름 준법의식을 가진 나무로 평가받는다. 물론 실소유주는 마을의 주민들로서 공동 경작해서 소장료를 장학금이나 마을 발전 기금으로 쓰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 앞에 자신의 재산을 맡겨놔서 나무가 이제 재산의 소유주라는 거죠. 이거는 검색 못 참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포털입니다. 여기에 예천 천향리 석송령이라고 하는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분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문화역사기념물 이고요. 지정 등록일이 1982년 11월 9일입니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408외 7필이라고 한대요.
주소가 뭐 이러냐? 어쨌든 석평마을의 마을회관 앞에서 자라고 있는 예천 천양리 석송령은 현재 나이가 60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9.2m고요. 가슴 높이의 둘레는 4.2m입니다. 나무는 밑동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산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곁가지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곳곳에 돌로 된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약 600년 전 풍기 지방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석간천을 따라 떠내려오던 소나무를 지나가던 사람이 건져서 이 자리에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뒤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이수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석평마을에 사는 영감이 있는 소나무라는 뜻으로 석송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자신의 토지 6,600제곱미터를 물려주고 등기까지 내주면서 재산을 갖고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0만 원을 하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석송령의 재산으로 장학금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주고 있고요. 매년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의 평화를 비는 제사도 이 나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천 천양리 석송령은 마치 사람처럼 재산을 가지고 세금과 장학금을 내는 등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나무로 우리 민족의 나무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화적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아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 있던 거네.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재산세를 어떻게 내? 아니 그보다 어떻게 이거를 처음에 받아줬지? 말이 돼요? 좀만 더 검색해볼까?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좀 검색해봤는데요. 일단 식물한테 재산 상속을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서 상속 관련된 게 상속인, 피상속인 뭐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식물은 이제 이인에 포함이 안 되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동물도 좀 검색해봤는데 동물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법이 아직 제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나무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뭐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진 않네요. 뭐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되게 골 때리는 케이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도로 중에는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지면서 풀과 나무에 뒤덮여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기록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위로 잡초가 우거지고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성도 없어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의도적으로 방치된 도로가 있습니다. 질이나 여건상 방치가 될 리가 없는 도로가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될 말 못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로들은 지도상이나 뭐 내비게이션 상에선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 가보면 도로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컨디션이라는 거네요. 가능할 것 같진 않거든요. 아니 뭐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가 그런 걸 잘 놔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왠지 어딘가엔 있을지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죠? 막 나무 이런 게 막 엎어져 있고 담쟁이 덩굴 막 자라고 있고 막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으스스한데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쇠황소라고 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속이 텅 빈 노쇠 모양의 소 모형에 사형수를 넣고 밑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그 열 때문에 노쇠가 가열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형수는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그 소리가 관악기처럼 소의 입을 지나면서 마치 진짜 소 울음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잔인했던 왕들은 잔치의 여흥처럼 노쇠황소에 사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노쇠황소의 첫 번째 희생자는 노쇠황소를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대로 노쇠황소가 만들어졌을지가 궁금해서 직접 개발자가 들어가서 성능을 시험하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노쇠황소는 훌륭하게 작동했고 왕은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있는 그거긴 하죠. 네. 근데 밑에 있는 썰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검색해 볼게요. 자, 이겁니다.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하는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시칠리아에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화형기구입니다. 노쇠황소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이 기구에 사람을 넣고 그 밑에다가 불을 지펴서 천천히 사람을 익혀버리는 장치입니다. 처형을 시작하게 되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채로 구워지면서 내는 비명소리가 정밀하게 설계된 소 입부분과 연결된 금관을 울리면서 마치 황소가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잔혹한 방식으로 유명해서 오랜 기간 상식처럼 널리 퍼져 있었지만 실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실존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고대 유럽사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허구의 물건, 즉 괴담이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리고 만들었던 사람이 첫 번째 희생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확실하진 않다. 다만 이런 모양의 사람을 산채로 넣어서 화형을 시키는 일종의 고문 도구는 있었던 것처럼 보이나 일부 학자들은 그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난 진짜 근데 이거 아이디어가 최악인 것 같아. 어쩜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 그러니까 이제 안에가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근데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그 입과 코랑 연결되어 있는 관이 하나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나마 산소 같은 걸 외부에서 들이마실 수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화형에 처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걸 통해서 숨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소리가 황소의 울음처럼 들렸다는 건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거랑 또 막 기괴한 것들 많지 않나? 좀 볼까요? 이거 아이언 메이든. 자, 흔히 중세 유럽의 고문 기구 하면 떠올리게 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의 형태를 한 관 안쪽에 쇠못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아이언 메이든이라고 불렸습니다. 직역하자면 철의 처녀라는 건데요. 사용법은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 관 안에 넣고 이걸 닫을까 말까.
닫을까 말까 겁을 주면서 자백을 유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거나 수틀리게 되면은 그냥 닫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중세에 실제로 이걸 사용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대요. 아, 그래? 난 이것도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닌가 보네. 현대에 남아있는 유물들은 그냥 중세풍으로 만들어진 19세기의 것이 대부분이래. 가장 오래된 게 1792년산. 문헌 기록으로도 중세에는 해당되는 기록이 없고 고문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18세기, 19세기의 중세풍 물건 카탈로그 혹은 소설이나 희곡 같은 창작물에서 언급되는 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네요. 진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 만한 이게 아니야.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은 일상생활 가능한 거임? 여기다가 가시가 가득한 거기다가 사람을 아슬아슬하게 넣고 문을 쾅 닫으면 이제 쪼이니까 사망하게 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도대체. 사람의 뇌로. 미쳤나봐. 어쨌든 노스의 황소도 비슷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세상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알아봤던 것처럼 소설이나 어디에서 나왔던 거다 하면 좀 이해가 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서 했다면은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어는 흔히 서양의 전설 속의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굼둘 애기물이라고 하는 용천에는 예로부터 인어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굼둘 애기물에서 샘솟는 물이 맑고 깨끗해서 인어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주 굼둘 애기물을 찾았다고 하며 마을 사람을 만나면 꾸벅 인사도 할 만큼 나름 부침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굼둘 애기물은 용천수로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인어는 우리에게 그다지 먼 존재가 아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굼둘 애기물 검색하면 나오겠다. 그죠? 굼둘 애기물.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디지털 제주 문화 대전입니다. 여기에 굼둘 애기물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 1리에 있는 용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곳이란 거죠. 굼둘 애기라는 게 뭐냐면은 물오리처럼 자맥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황혼이 질 무렵에 몸에 상처를 입은 인어가 굼둘 애기물에서 목욕을 한 후 상처가 치료되자 마을을 향해서 고맙다는 듯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자맥질을 하면서 바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인어가 자맥질을 하는 모습을 묘사한 데서 이 지역의 요 이름이 명명되게 됐다. 자맥질이 아마 뭐 막 물속에서 이렇게 첨벙첨벙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인어가 그런 걸 하고 간 곳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거네요. 신기하다. 이미지가 대충 이렇게 생겼나봐요.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짜 기묘하게 생겼다? 그죠? 용천수가 나올 수가 있나 근데? 너무 바다에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인어 컨셉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진 찍기도 하고 막 그런가 봐.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돼요?
신기하네. 근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꽤나 이미 유명한 그건가 보네요. 다들 알고 있네요. 예. 이너 컨셉의 카페도 있고 뭐 이너 컨셉의 뭐도 있고 막 이런 식이네. 재밌다. 근데 저는 이 이너 아까 이야기 봤을 때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인사를 잘했다는 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셔야 될 물에 들어가서 상처를 치유한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결례를 범한 거니까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쓰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꾸벅꾸벅 했다는 게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예. 진짜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였을 것 같아. 그 있잖아요. 이게 약수라는 마시면 되게 막 병 같은 게 낫고 막 그런 거라는 거야. 아까도 보니까. 그래서 지어낸 것 같아 사람들이. 야, 얼마나 이게 효과가 좋으면은 인어도 와가지고 여기서 헤엄치고 갔다고. 요런 식으로 그냥 마을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거일 것 같아. 그래야 말이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다른 뭐 용천수 이런 거에 비해서 바다랑 너무 가깝게 있고 그런 게 인어가 와서 씻고 갔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퍼지기 너무 좋고 물맛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곳이라면 인어 관련된 이야기를 붙이기가 너무 용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택시에는요 일반 차와 다른 조금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조종석에는 남다른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위급 상황에서 택시기사를 구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버튼입니다. 만약 택시에 강도가 들어서 택시기사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당해서 도저히 자신의 처지를 외부로 알릴 수가 없을 때 그 버튼을 누르면 택시의 푸른 등에 붉은 빛이 들어옵니다. 일종의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는 안전등인 셈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이 등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붉은 등이 들어오는 택시가 보이면 그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택시기사를 구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밤길을 가다가 갑자기 붉은 등을 튼 채 달리는 택시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위급 상황에 처한 택시기사의 마지막 구조 요청일지 모르니 한번 눈여겨보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진짜야? 진짜? 검색해봅니다. 에? 진짠가봐. 위에 이거예요? 위에? 나는 전조등이 빨갛게 들어온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택시 이 써있는 이 간판 같은 거 루프에 붙어있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붉은 등이 들어오는 거래요. 와 신기하다. 전혀 몰랐네.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였구나 이게. 빨간색인 경우에는 위험 상황을 알리는 거래. 운전석 밑에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5초 간격으로 깜빡깜빡해서 웬만하면 볼 수 있나 보네 이거를. 지금 이 영상 만든 곳이 카카오 모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정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네. 전혀 몰랐네. 근데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택시에서 벌어지는 거면은 그거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이 내외부가 격리되는 공간이니까 택시라는 게 아무렇지 않게 낯선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그중에 위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구급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들 그 기사님 그쪽에 아크릴판 같은 거 막 설치돼 있어서 조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볼 때마다 조금 그렇긴 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 그게 이 칸막이 쳐 있으면 기사님이 제일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근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미친 사람들이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버스 기사님들이랑 택시 기사님들한테 막대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도저히. 하여튼 그렇고요. 그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했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 택시들이 있거든요. 미군 부대 안에 택시가 있어요. 그 택시들은 그 영내만 돌아. 미군 부대 안만 돌아. 근데 무슨 택시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미군 부대가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가 엄청 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의 한 3배 크기라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사람도 꽤 많이 살아. 한 6만 명인가 산다고 들었거든. 그 안에 인프라가 다 있어요. 예. 영화관도 있고 식당들도 되게 많고 편의시설들 다 있어요. 학교도 다 있고 교회도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뭐 버거킹, 스타벅스 뭐 다 있어. 타코벨도 있고 피자헛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항상 있거든요. 제가 일했던 곳에 기사님들이 맨날 많이 오셔가지고 좀 친해졌는데 그 미군 택시는 딴 건 모르겠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앞자리에 못 타. 앞자리에 못 타. 무조건 뒤에 타야 된대. 그래서 앞자리에 타려고 하면 거부해요. 뒤로 타시라고. 우리나라도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 잘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어. 나는 왠지 뒤에 타면은 좀 부담되잖아. 택시기사님을 진짜 기사님으로만 보는 느낌도 있고 내가 막 상전도 아닌데 싶은 느낌이 있고 해가지고 저는 택시 타도 뒤에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수석 타려고 딱 땡겼는데 기사님이 앞에 타지 마세요. 뒤로 타세요. 이래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왠진 모르겠어요. 뭐 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로 열을 만들라. 둘은 떠나게 하고 셋을 즉각 이루라. 그러면 그대는 부유하리라. 넷을 버려라. 다섯과 여섯으로. 이렇게 마녀는 말한다. 일곱과 여덟을 만들라. 그러면 성취하리라. 이리하여 아홉은 하나, 열은 영. 이것이 마녀의 구구단이니라. 파우스트 중에 마녀의 구구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래요. 무슨 내용이에요? 나만 이해 못한 거 아니지? 이런 게 있어? 근데 어떤 분께서 이 마녀의 구구단, 그 파우스트에 나오는 마녀의 구구단에 대한 해석을 하신 분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방금 제가 읽었던 거, 하나는 곧 열이고 막 둘과 셋은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진짜로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 밑에 인물들의 대사가 나와. 파우스트. 할멈이 열에 들떠서 정신없이 짓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 밑에 메피스토펠레스. 저거는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책 전체가 그런 투죠. 나도 그것 때문에 꽤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학예란 낡고도 새로운 것입니다. 셋은 하나, 하나는 셋이라고 하면서 진리 대신 잘못을 퍼뜨리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던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짓거리고 가르쳐도 방해는 받지 않는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책 자체에서도 마녀의 구구단을 외는 이 장면이 쓸데없는 말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그냥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한 거야. 마녀의 구구단은 여러 종류의 비합리성을 겨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대 의사들의 주술적 의식에 대한 풍자입니다.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 창궐했던 패스트가 유럽의 인구를 대폭 감소시켰을 때 사람들은 의학적 수단뿐만 아니라 기도나 참회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그 역병을 극복하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 중에서 합리적인 처방이 아니라 주술에 의한 치료를 시도하던 돌팔이 의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마녀의 구구단이란 대목이 쓸데없어 보이는 대목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네요. 첫 독백에서 마녀가 이런저런 학문을 공부했고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공부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데, 파우스트는 애초에 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괴테 또한 교회의 의식, 특히 가톨릭의 미사 의식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었죠. 마녀에 부엌에서 마녀가 탕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이한 몸짓을 하고 음악을 울리고 커다란 책을 가져오고 원숭이들이 횃불을 드는 장면들은 명백하게 가톨릭의 미사 의식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마녀가 커다란 책을 가져오고 꼬리 긴 원숭이들을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파우스트가 아니 이보게, 이게 다 무엇이 된단 거야? 이 엉뚱한 물건들, 이 미치광이 같은 몸짓, 저 졸려라기 짝이 없는 속임수, 그따위 것들은 나도 안다. 정말 가증스러운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쓸데없어 보이는 것을 그냥 넣은 게 아니네요. 네. 당대의 기독교나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거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걸 또 이야기로 가지고 오신 이 글쓴이도 대단한데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3년 미국 해군 잠수함에 있던 한 승무원은 무전 신호를 하던 중에 낯선 곳에서 수신된 구조 신호를 받게 됩니다. 승무원은 다급하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조대가 파견되었지만 신호가 수신된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판독 결과 무전을 수신한 배는 이미 세계 2차 대전 당시 침몰했고 신호를 보낸 사람 역시도 고인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침몰하던 배가 보낸 신호가 수십 년간 암초에 부딪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뒤늦게야 한 잠수함에서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수신된 신호는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에 떠돌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머리 위로 누군가의 단말마가 떠돌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좀 으스스하다. 어떤 게 으스스하냐면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보낸 신호를 그제서야 받은 거잖아. 그게 좀 기괴해. 그게 이미 죽은 사람이 보내고 있는 그거라는 게. 이게 언제쯤 제가 그런 걸 좀 느끼냐면요, 그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불렀던 노래나 찍었던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음악, 전 개인적으로.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이미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나한테 어떤 감정적 동요를 준다는 게 되게 기묘해. 그게 죽은 자가 산 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이상해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뭐 이런 게 있을 순 있겠죠. 네,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진 않습니다. 특히나 그 있잖아. 결국 우리가 보는 것도 빛에 의해서 보는 거니까 빛이 닿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라이브로 보고 있다고 하는 어떤 것들도 사실은 이 빛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까지의 거리를 말미암았을 때 태양이 갑자기 없어져도 우리 눈에 태양이 없어지는 게 보이는 거는 8분 정도가 걸린대요. 시간이.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지금 보고 있는 건 8분 전에 과거의 태양의 빛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봤을 때 좀 으스스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좀 슬프네. 근데 뭐지? 그때 막 그 부자들 잠수함 타고 막 밑에 내려갔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나 기괴하더라 그거. 이거다 이거 타이탄호 잠수정 사고. 이게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아 있는 거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었는데 엄청 비쌌다면서요. 그래서 막 부자인 사람들이 했던 거라며. 근데 안전 관련된 게 상당히 되게 좀 안일하게 되어 있었나 봐. 그래서 충분히 깊게 들어갔을 때 압력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한 번에 과자작 이렇게 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라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하더라.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런 거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되게 골 때리는 게 또 그것도 있잖아. 저거 조종하는 그게 게임기 조이스틱이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허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걸로 이 탑승자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요거를 조작기로 쓸 생각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걸로 잠수함을 조종했던 거야. 물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하니까 훨씬 조종에 용이했을 수는 있겠지만, 야, 내가 타이타닉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이걸 써가지고 들어간다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중종 6년인 1511년 5월 9일 괴수의 출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괴수는 망아지만한 크기였지만 형태는 삽살개와 닮았다고 합니다. 괴수는 인근 마을은 물론 궁궐까지 침입해서 소란을 피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실제로 이 때문에 궁의 사헌부가 직접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괴물은 요란한 울음소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다음 그 모습을 감춰서 사람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괴수 처리의 문제로 조정 대신들이 회의까지 하게 됐고요. 괴물에 대한 기록은 인종이 죽기 사흘 전 기록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후의 기록에서 괴수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그 묘사한 형태가 200년 후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한
제보당의 야수와 비슷한 것은 그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괴수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중종 시기의 괴수 출현 소동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 일어난 괴수 출현 소동입니다. 중종 6년이었던 1511년 5월 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밤에 개같이 생긴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서 묘전을 향하는 것을 전복이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명하여 몰아서 찾게 했지만 얻지 못했다. 라고 하는 언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괴수의 형상에 대해서는 삽살개처럼 생겼고 크기는 망아지처럼 컸다고 하고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요런 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당시에도 괴수 때문에 궁 자체가 굉장히 소란스러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니네. 그 이후로 한 16년쯤 지났을 때에도 한 번 더 이런 식의 언급이 나오고 또 다음에 한 5년 정도 더 지나서도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뭘까 싶다. 뭘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 아닐까? 그냥 뭐 호랑이인데 약간 좀 돌연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고 듣고 할 순 없지만 있는 어떤 동물의 유전자 변이적인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게 뭔데? 얘는 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 귀신을 안 믿으니까요. 근데 제보당의 야수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건 또 뭘까? 검색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던 그 묘사가 이제 유럽에 이제 있는 상상 속의 어떤 괴물의 모습이랑 되게 유사하다는 거죠. 같이 좀 읽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제보당의 괴수라고 하는 나무위키의 문서입니다. 제보당의 괴수는 1764년부터 1767년까지 3년 동안 프랑스 왕국의 제보당 지역에 나타나서 사람을 습격하고 식인했다고 알려진 정체불명의 괴수입니다. 라고 하네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늑대와 같은 맹수들의 습격 사건이 빈번했던 시절이어서 일반적이었으면 그냥 묻혔을 사건인데 유달리 제보당이라고 하는 지역에 습격이 잦았습니다. 첫 목격과 출현 그리고 습격은 1764년 6월 1일 메르쿠아 요새 근처의 목장에 해당 괴수가 출현한 것이었습니다. 목장에서 소를 몰던 랑고뉴 출신의 소녀를 괴물이 습격했습니다만 소들이 소녀를 둘러싸면서 괴물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소녀를 지키자 괴물은 달아나게 됐고 그 뒤에 첫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210명이나 습격을 당했고 113명이 그 중에 잡아먹히거나 사망했다고 하고요. 사망자들 중에서 98명은 신체의 일부가 사라졌고 49명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굉장히 그거네. 실제로 그거구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네. 꽤 많이 그것도. 그죠? 야,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괴수에 대한 이 정확한 재원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뭐 정수리에서 꼬리 끝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되고 뭐 얼마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놓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아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던 그거랑 약간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왜냐면 또 이게 우리나라에 잠깐 있다가 어느샌가부터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떠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로부터 200년 정도 뒤에 1700년대에 프랑스에서 이런 괴물이 나오는 게 과연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김새도 유사하고 두 개가.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건 좀 전 잘 안 믿지만 되게 좀 말이 된다.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죠? 생김새도 유사하고 당시에 활동했던 어떤 시기도 약간 유사하고 그러니까 진짜 한 마리의 괴이한 생명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 오늘은 이제 백야기담 100가지 이야기 중에서 26번째 이야기까지 읽었고요. 남은 것들은 또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름 특집으로 진행되는 백야기담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